안녕하세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남들한테 고물상 한다고 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가진 거 하나 없던 제 인생에 이 고물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소중한 일터죠.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남들 눈에는 더러운 고물 같아도 제 눈에는 다 돈으로만 보인답니다. 정말 믿을 거라고는 제 몸뚱이 하나뿐이었던 때가 있었기에 지금은 감지덕질합니다. 특히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저 같은 남자한테 시집와서 아내는 안 해도 될 고생까지 많이 했었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단칸방에서 시작했었죠. 심지어 저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고 하나 다름없었고 정말 기댈 곳은 제 몸 하나뿐이었어요. 외롭게 자란 저한테 아내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일을 끝내고 온 저를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아내는 기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우리 이제 엄마 아빠 되는 거야. 그토록 기다려온 아이 소식에 저와 아내는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워낙 몸이 약했던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아내가 빈혈 증상이 심해서 잠시 입원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러다가 아내를 잃게 될까봐 겁이 난 저는 아내한테 울면서 애원했었습니다. 우리 아이 포기하자. 난 당신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의사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런데 아내는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 못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 아내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음식이라도 잘 챙겨주는 일뿐이었습니다. 당시 공사판을 전전하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일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아내 곁을 지키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딸기 우유가 먹고 싶어. 작은 거 하나만 마시면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아내는 딸기가 먹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 눈치를 보면서 우유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다시 한번 물었죠. 진짜 우유가 먹고 싶어? 당신 우유 안 좋아하잖아. 아니야. 임신하니까 입맛도 변하는지 딸기 우유가 먹고 싶네. 당신 딸기가 먹고 싶은 거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말해. 내가 설마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봐?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바라기만 해. 당신도 나 때문에 힘들 텐데. 아니야. 나 정말 하나도 안 힘들어. 당신이랑 우리 가족이잖아. 내 가족 먹여 살리는 일 하나도 안 힘드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얼른 가서 싱싱한 딸기 사올게. 아내는 그 와중에도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약한 몸에 임신까지 해서 병원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늘 제 걱정을 먼저 하던 사람이었죠. 여자들은 임신하면 친정엄마 생각부터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친정에 가지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동네 마트를 다 뒤져서 가장 알이 크고 예쁜 딸기를 사다 줬어요. 그때 딸기를 건네받은 아내가 행복하던 표정이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없어도 너무 없던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면서 지냈죠. 그러다가 출산일이 다가왔고 아내는 긴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내는 지친 얼굴로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당신 닮아서 울음소리가 씩씩하기도 하다. 고생했어. 이제 정말 당신 몸만 생각해. 우리 세 식구 앞으로 잘 살아야지. 아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들을 품에 안았죠. 하지만 아내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애타는 마음에 병원을 가봐도 워낙 임신하기 힘든 몸이었는데 출산까지 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사한테 매달리며 애원했었죠.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요. 제발요. 정말 너무 애 같아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아픈 아내와 어린 아들을 같이 돌보느라 그때부터 고물상에 고물을 모아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 시간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고물을 모으는 일밖에 없었죠. 그러다 아들이 생후 9개월쯤 됐을 때 아내는 어느 날 일하고 들어온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재성이가 나중에 엄마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면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꼭 전해줘. 처음 안아봤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서 재성이 때문에 엄마는 너무 행복했다고 꼭 좀 알려줘.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난 절대 말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건강해져서 직접 아들한테 알려줘. 나 정말 살고 싶어. 진짜 꼭 살아서 재성이랑 당신이랑 평생 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다 틀린 것 같아. 이젠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제발 내 부탁 꼭 들어줘. 여보, 정신 차려. 우리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잖아. 당신이 이렇게 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저는 아내를 안고 오열하다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끝내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렇게 허망하게 재성이와 둘만 남겨놓고 가버린 아내가 원망스럽고 보고 싶었어요. 힘없고 능력 없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힘겹게 아내를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생에서 저를 지우고 재성이 하나만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죠. 아내가 떠나기 전 저는 아내한테 재성이 정말 보란 듯이 잘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옷이 다 낡아서 해줘도 항상 재성이를 위한 것만 샀었습니다. 엄마 없는 애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 항상 옷도 깔끔하게 입히려고 노력했죠. 아는 게 없던 무식했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멀끔하게라도 입혀서 보내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게다가 재성이도 별 말이 없어서 잘 크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재성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조금 일찍 집에 갔던 날이었어요. 혼자서 숙제하고 있는 것 같길래 저는 재성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죠. 우리 재성이 혼자 숙제하고 있었어? 아이고, 기특해라. 평소 같았으면 아빠라고 부르면서 반갑게 안겼을 재성이가 그날따라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고 있던 재성이 얼굴을 보니까 눈물 콧물 범벅인 채로 울고 있던 거예요. 깜짝 놀라 저는 재성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물었죠. 재성아, 무슨 일이야? 왜 혼자 울고 있어? 아빠, 학교에서 가족들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데 전 엄마 사진을 봐도 엄마 얼굴을 못 그리겠어요. 왜 우리 집에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재성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었어요. 재성이한테 아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걸 미처 생각 못 했었어요. 재성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하늘에서 재성이를 보고 있다는 말만 했었죠. 마냥 어린 재성이에게 아내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재성이를 달래주면서 그제야 아내의 죽음에 대해 설명했어요. 엄마는 재성이랑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 처음 병원에서 재성이 안아보던 날 엄마가 우리 재성이 안아봐서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아빠한테 말했었어. 재성이가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겠지만 엄마는 재성이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어. 그런데 왜 우리만 여기 두고 엄마만 없어요? 날 아낀다면서 왜 먼저 그렇게 가요? 친구들이 나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린단 말이야.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많이 아팠어. 그래서 먼저 간 거야. 그러니까 재성아, 엄마 미워하지 마. 하늘에서 항상 재성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울지 마. 미안해, 재성아. 아빠가 미안해. 재성이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엄마 없는 애라면서 놀림을 받고 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참 의젓한 아들이었어요. 혼자서 꾹 참아오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재성이 학교 숙제를 도와주면서 생전에 아내와 있던 일을 하나씩 들려주게 됐죠. 그동안 자식을 키우는 게 서툴러서 오히려 떠난 아내에 대해 말하면 아이가 더 엄마만 찾게 될까봐 그저 덮어두기 바빴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아내와 있던 추억을 들려주니까 재성이가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 식구를 그리는 재성이를 보니 왜 이제야 말했을까 싶었죠. 그 후 재성이는 한 번도 울거나 떼를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자애들 사춘기 되면 부모고 뭐고 없이 반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성이는 오로지 공부만 하는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번듯한 대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성이가 20살 초반일 무렵 저한테 불의의 사고가 생겼죠. 재성이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려고 곰을 줍는 일 외에도 과수원을 전전하면서 허드렛 일을 도왔었어요. 그때 배나무 파쇄 작업을 하러 갔다가 작업 도중에 왼팔이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재성이는 큰 수술을 받고 나온 저를 보자마자 오열하며 말했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어. 아빠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마저 떠나는 줄 알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요? 제발 제 생각도 하면서 아빠 몸 좀 아끼시라고요. 그때 재성이는 아이처럼 울면서 제게 몸을 아끼라고 버럭 화를 냈어요. 꼭 옛날에 제가 아내한테 자기 몸부터 챙기라고 화를 내던 모습 같았죠. 그렇게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저는 평생 왼팔을 잃은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문제될 건 없었어요. 원래도 오른손으로 생활하던 저는 오른손으로 고무를 줍고 다녔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 먹는다고 남은 한 손으로 악착같이 살았네요. 그 결과 재성이는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에 당당히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이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재성이가 첫 월급을 타자마자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글쎄, 월급의 90%나 되는 돈을 봉투에 담아서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첫 월급 탔어요. 이거 받으세요. 아, 이게 뭔 돈이야? 설마 네 첫 월급 가져온 거야? 저 혼자서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시고 이젠 좀 편하게 사세요.
얼른 도로 집어넣어. 네 눈엔 네 아빠가 그렇게 능력 없어 보였어? 비록 내가 몸은 이 지경이어도 나 아직 내 힘으로 충분히 돈 벌 수 있어. 필요 없으니까 얼른 가져가.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그냥 저한테 효도 바라고 사시라고요. 아버지가 힘들게 고물 주러 다니는 거 보면 전 뭐 편한 줄 아세요? 내가 너 다 이렇게 키운 거야. 난 이도 못 받으니까 어서 넣어둬. 싫어요. 저는 매달 아버지 용돈 드릴 거예요. 재성이는 첫 월급의 반도 넘는 돈을 저한테 주고도 매달 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마음은 너무 고마웠지만 차마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한참을 재성이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 내가 졌어. 그럼 90%는 너무 많고 50%만 해라. 내가 잘 모아두마. 아버지 편할 대로 하세요. 그리고 급하게 필요하면 사용하셔도 정말 괜찮아요. 제가 살면서 효도할게요, 아버지. 재성의 마음에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래서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고 하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재성이와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냈죠. 하지만 아무리 오른손으로 고물을 주우러 다닌다 해도 나이가 들수록 힘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고물상을 운영하게 됐던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2명 정도 고용하니까 일이 훨씬 쉬웠죠. 게다가 요즘은 전부 다 기계로 해서 힘이 들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재성이는 제가 일하는 고물상에 와서 일을 돕기도 했었죠. 재성이의 이런 마음이 참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성이가 드디어 저한테 반가운 소식을 전하더군요. 아빠,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나야 뭐 미리 말만 하면 시간 조정할 수 있지. 근데 왜 그러냐? 저 그동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정말이냐? 아이고, 내가 열일을 제치고라도 시간 빼둘 테니까 얼른 만나자꾸나. 뭐 하는 사람이야? 같은 회사 사람이야? 아니요. 다른 회사 다니고 있는데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우리 재성이가 사람 하나는 잘 골랐겠지.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한동안 들떠 있었죠. 일단 처음 만나는 날이라 집이 아닌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요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 후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처음으로 본 재성이의 여자친구는 마음에 쏙 들었죠.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난 재성이의 애비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재성이가 꽁꽁 숨겨둬서 몰랐는데 참 곱네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항상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훨씬 더 인상이 좋으세요. 인상 좋다는 말은 처음 듣네. 그렇게 첫 만남부터 아들 여자친구의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팔도 한쪽 없고 얼굴도 시커멓게 글린 얼굴이라 낯설었을 텐데도 친근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죠. 같이 밥을 먹는 중에도 아들 여자친구는 제 앞에 반찬을 끌어다 놔주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맛이 참 좋네요. 그래, 너도 어서 먹어라. 괜히 나 신경 쓸 거 없어. 너무 맛있어서 재성 씨가 다 먹기 전에 아버님 드셔보시라고 제가 먼저 선수 친 거예요. 그 말에 아들과 저는 또 한 번 크게 웃었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밥상 앞에서 다 같이 모여 오순도순 대화하며 먹는 밥이었는지 몰라요. 이렇게만 들어도
제가 왜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있는지 예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한 끼를 뚝딱 끝냈어요. 그리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저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봐서 알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지? 이미 재성이한테 듣고 왔겠지만 사람이 전에 들었을 때랑 직접 보는 거랑 다르잖아. 어때? 나 같은 사람 처음 봐서 당황스럽지 않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하겠어요. 신체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몸이 멀쩡해도 마음이나 사상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아버님 처음 뵙고 같이 대화하면서 참 건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주변에서 팔을 한쪽 잃은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했을까봐 물어봤던 건데 예상치 못한 아들 여자친구의 답변에 놀랐죠. 그때 같이 있었던 재성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무나 현명한 대답에 저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사람 하나는 참 잘 봤네. 어디서 이렇게 현명한 짝을 데려온 거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그동안 숨겨두고 혼자만 만났단 말이야? 앞으로 편하게 자주 봐야겠네. 우린 식구도 나랑 재성이 둘뿐이라서 단촐하니까 부담 없이 와서 놀다가. 네, 초대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꼭 한번 놀러 갈게요. 그렇게 재성이의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가 끝나고 저는 만족스럽게 집에 돌아왔죠.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오겠다길래 혼자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혼자 방으로 들어가 아내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성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 당신도 봤으면 좋아했을 만큼 아주 예쁘고 현명한 아이야. 이 정도면 나도 재성이 잘 키운 거지? 좋은 짝을 만난 걸 보니까 재성이도 잘 큰 것 같아. 고마워, 여보.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가슴 한켠에는 아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더군요. 그래도 성공적인 첫 만남 자리가 꽤나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 재성이 여자친구가 고물상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냄새도 나고 먼지도 많은 곳에 와 저를 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말했죠. 아버님, 저 왔어요. 지난번에 놀러 오라고 하셔서 제가 재성 씨한테 일하는 거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아니, 집으로 오라는 말이었지. 왜 이런 곳으로 왔어? 여기 냄새도 나고 아가씨들이 오기에는 먼지도 많을 텐데. 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고물도 어차피 원래는 다 사람이 쓰던 거잖아요. 괜찮아요. 아버님 곧 점심시간인데 사무실에서 이거 간단한 도시락이라도 좀 드세요. 자기는 괜찮다면서 털털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뭘 그렇게 챙겨왔는지 양손에 한가득 들고 왔더군요. 같이 사무실로 가자 재성이 여자친구는 종이 가방에서 긴 팔티를 하나 꺼내며 말했죠. 어제 제가 살 게 있어서 백화점에 갔다가 아버님한테 딱 좋을 만한 티를 봤거든요. 이게 바람도 잘 통하고 얇아서 밖에서 오래 일하는 분들이 입으면 좋대요. 얜 뭘 이런 걸 사왔어? 네 옷이나 사 입지. 이런 건 봤을 때 사야 필요할 때 입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정말 딱이죠. 재성이 여자친구는 제게 옷을 들어 보이면서 잘 어울린다고 쉴 새 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옷이 긴팔이라서 조금 난감하긴 했어요. 옷을 사온 성의를 봐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죠. 그런데 아무래도 왼팔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보통 반팔을 입던 이유도 이런 왼팔이 신경 쓰여서 그랬던 건데 긴팔을 입으니까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때
재성이 여자친구가 저를 보더니 왼쪽 팔통 옷을 가지런히 묶으면서 말했죠. 아버님, 앞으로는 긴 팔도 입어보세요. 왼쪽은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해 드릴게요. 영광의 상처잖아요. 그리고 자외선도 강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고물상은 거칠 물건이 많아서 긴 팔을 입고 일하시는 게 안전하대요. 녹슨 쇠 같은 거에 긁히기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지. 고맙다. 재성이도 이런 생각은 못 해봤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어? 그동안 재성 씨한테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만나 뵙게 되면 제가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 노력 중이니까 어색해도 참아주세요.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졌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저는 재성이 여자친구가 주고 간 옷을 손빨래까지 해서 널어놨네요. 정말 하루빨리 한 가족이 되고 싶을 정도였죠. 그러던 중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다면서 재성이가 전해줬습니다. 저는 양복도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놓고 최대한 깔끔하게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렇게 상견례 당일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재성이와 같이 갔어요. 가보니까 재성이 여자친구 식구들은 아직 도착 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에 맹물만 마셨죠.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오다 무슨 일이라도 났나 걱정했는데 재성이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도착한 겁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맞이했죠. 그런데 어딘가 두 분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재성이 여자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메뉴를 주문한 뒤에 저를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시는 길 힘들진 않으셨어요? 차를 타고 와서 괜찮았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재성이 여자친구 어머니가 대뜸 이렇게 말했죠. 팔로 걸어와? 두 다리 멀쩡하니까 여기 앉아있겠지. 넌 뭐하러 그런 걸 물어봐? 아픈 사람 놀리니? 엄마 왜 그래요? 조용히 좀 해요. 분명 투덜거리듯 작게 말했지만 제 귀에 다 들렸어요. 어떻게 저런 엄마가 현명한 딸을 낳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여자친구의 엄마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니까 흘려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무례한 여자를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럴 거면 뭐하러 나오는 건가요? 괜히 애들까지 불러놓고 어른 싸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참았어요. 하지만 주문한 식사가 나오자 갑자기 아들 여자친구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음식 서빙하는 직원한테 이렇게 말했죠. 여기 술 없어? 술 좀 가져와. 음식이 있으면 당연히 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센스 있게 한 번에 다 가져와야지. 누가 손님을 이렇게 대해? 저는 그 순간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누가 식당에서 주문을 저렇게 합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나서서 직원에게 사과를 하고 술을 따로 주문했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입맛이 뚝 떨어지긴 난생 처음이었죠. 웬만하면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완전 저랑 아들을 무시해서 하는 행동 같았어요.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방 집안이었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하려다 말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리가 불편하시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초면에 좀 무례한 것 같으신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재성이 여자친구 엄마는 제 말에 옳았구나 싶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냥 이래저래 궁금해서요. 혹시 팔은 언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고 부끄럽네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제가 팔 하나 없어서 여기 상이라도 엎었습니까? 아니면 이쪽 아버님처럼 직원한테 무례하게 주문이라도 했습니까? 뭐가 창피한 겁니까? 지금 제 남편 욕하시는 건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말 한번 그렇게 하는 거랑은 다르죠. 계속 같이 겸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괜히 저희 식구들까지 부정 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누가 더 창피한가요? 식당 직원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더 창피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전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는데 재성이 여자친구가 엄마를 말리며 말했죠. 엄마, 그만 좀 해. 대체 왜 그래? 넌 좀 가만히 있어. 네가 뭐가 꿀려서 그렇게 전전긍긍이야? 꿀려도 저쪽 고물상 집구석에서 납작 엎드려야지. 넌 어디서 고물 같은 것만 꼬여? 진짜 입만 열면 무례한 소리를 늘어놓는 걸 보니까 더 얘기 안 해봐도 싹수가 노랗다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서 참다 못한 재성이가 언성을 높이면서 말했죠. 저희 아버지 평생 고물 주우러 다니면서 절 이렇게 힘들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어떻게 대화도 더 안 해보고 사람을 쉽게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자네 원래 이렇게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사람이었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아주 무례하네. 어딜 눈을 똑바로 뜨고 훈계질을 해? 저를 좋게 보든 안 보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각자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존중해 주셔야죠. 먼저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무례하게 말씀 꺼낸 건 어머님이잖아요.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그쪽 엄마는 말문이 막혔는지 어이가 없다는 말만 하면서 물을 마셨어요. 결국 기대하고 갔던 상견례는 분위기가 안 좋게 끝나버렸죠. 괜히 저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서 미안했지만 그래도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아들 덕분에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아들이 무슨 일로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뒤늦게 와서 보니까 벌써 혼자 술을 한 4병째 마시고 있었죠.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마시길래 저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술을 안주도 없이 마셔? 아버지, 여자친구 집안에서 파혼하자고 하네요. 이 결혼 못하겠대요.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저번엔 다른 날 약속 다시 잡자고 했다며.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내가 널 몰라? 빨리 말해 이놈아. 아버지 지금 속 다 죽겠으니까 빨리 말해. 그냥 제가 싫은가 보죠. 네가 싫은 게 어딨어. 회사도 좋은 회사 다니고 이만큼 성실하고 어른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널 반대해? 진짜로 바른 대로 말 못해? 제가 아무리 다그치고 화내도 아들은 끝까지 저를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파혼 사유가 저였던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예 자리를 잡고 묻자 아들은 말을 꺼냈죠. 저한테 고물이나 죽고 팔한 적 없는 사도는 취급 안 한대요. 뭐?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여자친구 엄마가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뭐? 그쪽 엄마가 너한테 진짜 전화로 그렇게 말했다고? 아이고야,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버지,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그 집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 건 여자친구하고 헤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은 저도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술 마시면서 다 털어버릴게요.
아무리 술에 털어버린다고 해도 안주는 있어야지. 기다려봐라.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슬프다면서 술을 마시는 아들이 안타까워 저는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과 아무 말 없이 소주를 2병이나 더 마시게 됐죠. 그렇게 얼마나 마셨는지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들을 확인하고 혼자서 소주를 더 마셨죠. 그날은 취하지 않으면 잠에 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혼자 술을 마시다 문득 아내가 보고 싶어서 아내 사진을 꺼내 들고 혼자서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재성이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 앞길 막는 못난 애비가 됐네. 그래서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나 너무 한심하지? 고작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너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같은 아버지는 재성이한테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내 사진을 한 손에 쥐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재성이 곁에서 사라져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까 재성이가 서 있던 거예요. 재성이가 먼 발치에서 저를 보면서 숨죽여 울고 있었죠. 거실에서 제가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다 듣게 된 겁니다. 아들은 저를 보면서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우세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저 힘들게 키워주시고 아버지 전 존경해요. 그러니까 자책하면서 울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엄마도 이런 건 원치 않으실 거예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아버지 눈물 흘리지 않게 제가 해결할게요. 재성이는 무슨 생각인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비장한 각오를 했죠. 언제 이렇게 컸는지 아들의 품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컸지만 난 이제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들과 같이 집에 들어오는 재성이 여자친구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저는 너무 놀라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헤어졌다면서 어떻게 같이 오는 거야? 일단 앉으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재성이는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비장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재성이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죠. 재성이는 바로 다음 날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서 파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재성이 여자친구는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쪽 엄마가 일방적으로 재성이한테 통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재성이가 놀란 얼굴을 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지금 집안에서 거의 가장이잖아. 네가 지금 선택해. 부모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날 선택할지. 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지금 같이 가서 확실하게 말하고 오자. 나 이젠 이렇게 더 못 살아. 둘이서 오해가 풀리자 재성이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쳐들어갔던 겁니다. 아들은 정말 그쪽 집안에서 저를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에 대해 화가 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찾아가 다짜고짜 이렇게 소리쳤다고 했죠. 아줌마, 우리 아버지 무시한 거 빨리 사과해요. 오늘 사과 듣기 전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예요. 진짜 사람 간에 상도덕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자 집에 있던 두 부부가 달려나와 저희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헤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은 예상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쪽 엄마는 소리치며 말했대요.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역시 고물상 한다더니
그 애비나 아들이나 고물덩어리들이네. 말귀 못 알아먹어? 난 당신 같은 사람들 취급하고 싶어서 상견례 한 줄 알아? 아줌마는 일도 안 하고 딸한테 빌부터 살고 있죠? 그리고 아저씨는 사기 전가로만 사범이라면서요. 난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니까 참은 거라고. 남들 등쳐먹고 감방이나 간 주제에 감히 우리 아버지를 무시해? 당장 사과해요. 별것도 아닌 집구석 무시할 만하니까 했는데 왜 내가 사과해? 고물상으로 돈이나 좀 벌었으면 몰라.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에 고물만 한가득일 거 아니야? 이제 알겠네. 결국 당신들 딸도 모자라서 사위 집안까지 털어 먹으려던 거네. 그러니까 집안 타령하면서 파혼 얘기까지 한 거네. 재성이가 전곡을 찌르면서 말하자 그쪽 사기꾼 아버지가 건들거리면서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떤 집안에서 돈 많은 집안에 딸을 보내고 싶지 가난한 집안으로 보내고 싶겠어? 우린 뭐 자식 공짜로 키운 줄 알아? 시집 가서도 딸 노릇하려면 빵빵한 집안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들의 말을 쭉 듣다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인생 자식한테 빨대 꽂고 기생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저를 무시했던 거예요. 진짜 재성이 아니었으면 평생 스스로 자책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래서 재성이는 그 아줌마를 보면서 비웃으며 말했다고 했어요. 아이고, 아줌마 아저씨 정신 차려요. 고물상 그렇게 무시해도 당신들보다 10배는 더 많이 벌고 사니까 당신들 앞날이나 걱정하고 사세요. 고물 주우러 다니면서 무슨 돈이 많어? 그리고 그때 아들 여자친구가 한심한 부모를 보면서 결심한 듯 비장하게 쐐기를 박는 말을 했다고 했죠. 엄마, 아빠, 도저히 전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제 저도 다 큰 성인이야. 언제까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살려고 그랬어? 우리 아버님,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해? 야, 너 먹여주고 입혀준 건 우리야. 지금 누굴 감싸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번 월급 다 가져다 줬잖아. 그걸로 난 할 도리 다 했어. 이제 나 엄마 딸 아니야. 그리고 제발 둘이 알아서 좀 살아. 다신 나 찾지 마. 그렇게 재성이와 여자친구는 그 집안과 연을 끊고 온 거예요. 둘이서 큰일을 치르고 집에 온 두 사람을 보자 기특하기까지 했죠. 그때 예비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25살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 그냥 소녀 가장이었어요. 언젠간 정신 차리시겠지 하고 버텼는데 이제 알겠어요.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확실하게 연 끊고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예비 며느리를 눈물을 닦아주면서 달래줬죠. 그러자 그 집안은 난리가 난 거예요. 평생 돈 줄인 딸이 집을 나갔는데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로 난리를 치는데도 며느리는 정말 독하게 집안을 끊어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재성이가 저한테 뜻밖의 제안을 하나 해왔죠.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둘이 살지 못하러 날 신경 써? 제가 원한 게 아니고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뜻이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아버님이 유일한 우리 두 사람의 부모님이시잖아요. 다 같이 살면 더 좋죠. 그러니까 저희 내쫓지 말고 같이 살아봐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이 다 날 뻔했죠. 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답니다. 며느리가 워낙 싹싹하고 야무진 성격이라 살림도 척척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후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글쎄 재성이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위 결혼식은 잘 올렸나?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엔 우릴 초대를 해야지. 내가 자네를 사위로 인정하려고 전하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누가 누굴 인정해요? 저희는 아줌마를 인정 못하겠다니까요. 그때 다 손절했잖아요. 저는 인성이 덜 되어 먹은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 상종 못해? 너 진짜 혼나고 싶어? 마음껏 해보세요. 저도 한 성깔 하는 사람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다 차단할 거니까 둘이 어디 북치고 장구치고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차단했더니 글쎄 며느리 회사까지 쫓아간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쯤 며느리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내 자식들 안 굶겨. 그러니까 이제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손주 잘 키우면서 편히 쉬어. 우리 딸이나 아들이 잘 지내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구나. 며느리는 저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면서 울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예쁜 손녀가 태어나는데 너무 떨리고 한껏 긴장이 되네요. 손녀딸이 태어나기 전에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죠. 더 이상 거머리 같은 두 부부가 찾아올 수도 없게 숨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딸 같은 며느리 잘 데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집안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아서 너무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답니다. 뒤늦게 찾은 행복인 만큼 잘 지켜나갈게요. 모두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